임상심리사 2급 담당하고 있는 조기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과목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과목은 심리학 개론입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내용은 심리학의 개요를 다룰 텐데요. 자, 개론이라는 과목이 항상 그렇듯이 그 분야의 전체를 다 망라해서 다루는 거다 보니 굉장히 개괄적으로 깊은 내용을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다음 2과목, 3과목의 내용과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은 2과목, 3과목에 가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인 개괄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은 영어로 이제 사이콜로지라고 하는데요. 이는 사이코, 이것은 마음 또는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지는 학문 또는 과학의 결합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즉 마음을 다루는 학문, 인간의 정신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런데 꼭 정신 현상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들이 중간중간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정신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자, 정신을 다루는 것은 뭐 여러분들 심리학 그러면 당연히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행동도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신체 현상에선 뼈가 부러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물리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정신 현상들을 왜 슬픈 감정을 느끼는지, 왜 화를 내는지, 왜 분노를 느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엑스레이를 찍듯이, MRI를 찍듯이 찍어서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신 현상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신을 다루려고 하는데 정신을 기계로 찍어서 수치화할 수가 없으니 행동을 관찰해서 그 행동이 밑바탕 되고 있는 정신 현상을 행동을 통해서 정신 현상을 알아보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다루려고 하는 건데요. 정신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행동을 관찰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 인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도모하는 학문인데요. 여기 키워드 중에 하나는 과학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인간 정신현상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시도는 뭐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죠. 뭐 점성술도 있어 왔고요. 뭐 독심술도 있어 왔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제 현대 과학적인 의미에서의 과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 심리학에서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심리학의 5대 관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이런 개론에 나오는 5대 관점 같은 것들은 뭐 전 과목에 걸쳐서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간단히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 관점입니다. 두뇌에서의 사건, 두뇌 활동이나 유전적 요소와 정신과정 간의 연결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접근 방법입니다. 유전학이 생물학적 관점에서 유전학이 현대 20, 30년 사이에 뭐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이 생물학적 관점, 인간의 심리, 인간의 정신 현상을 생물학적 토대를 가지고 접근해 보자라는 것은 현대에선 뭐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관점으로 점점 더 강조가 되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생물학적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자면 알코올 중독이 사회적 현상, 뭐 부모와의 관계, 심리적 어떤 어려움, 스트레스, 자, 그런 것들도 물론 연관이 되겠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기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뭔가 알코올 중독이 될 만한 약점을, 그런 요소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자극이 주어졌을 때 뇌와 신경계통에서 일어나는 변화에도 관심을 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적 접근인데요. 우리가 인지라고 하면, 자, 쉽게 생각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쉽게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신 과정 중에서 지각, 기억, 사고, 판단, 의사결정, 기타 정보 처리 체계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알코올 중독 경우에 위험성에 대한 판단의 오류. 자,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매일 소주를 두 병씩 마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둔 아들이 소주는 2병씩 매일 마셔도 평생을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황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지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는 판단의 오류에 해당할 수 있겠고 술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간은 단지 피동적으로 자극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를
다시 새로운 형태로 변경시킨다고 이해합니다. 자,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지적 접근은 인간의 사고 과정의 주관성, 해석주의적 관점을 채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형태로 변경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는 물리적인 또는 환경적인 상황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단일한 변하지 않은 요소일 수 있겠지만 그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각 개인에 따라서 그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인지적인 관점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원효대사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대사의 해골물 이야기는 뭐 여러분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공부를 더하기 위해서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이제 길을 떠났는데 뭐 걸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뭐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그러다가 도중에 한 군데서 이제 머물면서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깨어보니 그것이 해골에 담긴 빗물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이건 인지적 관점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 관점을 그 상황을 이제 겪은 후에 깨달음을 얻고 다시 되돌아왔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근데 가정을 한번 해보죠. 원효대사가 너무 일찍 일어나서 아직 동트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빨리 재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지난 저녁에 먹었던 물이 해골에 담긴 물이었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길을 떠났어요. 그러면 원효대사의 대뇌 피질,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은 해골물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상황이 평생의 원효대사의 기억에 남아있을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동일하지만 그 상황을 해골물이라는 걸 발견했는지 아니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길을 떠나는 바람에 당나라로 계속 갔겠죠. 그런 상황하고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새로운 형태로 변경해서 기억하고 인지한다는 겁니다. 객관적 사실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이 인간의 정신현상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주의적 관점인데요. 무엇, 즉 어떤 외적인 절차가 인간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조건화시키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애인을 만났을 때 저는 이제 제가 남성이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 때 편하게는 여성을 예를 많이 들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조건화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애인하고 술 마시는데 애인이 술 마시는 제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해줍니다. 굉장히 멋있는데? 하고 항상 칭찬해줘요. 그러면 그게 조건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더 그 행동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개론 시간에 하나하나를 깊이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 과목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분석적 접근입니다. 심리학에서 뭐 도무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프로이트의 이야기인데요.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문제 행동은 과거의 갈등이 불만스럽게 해결되었거나 해결에 실패한 것을 의미하는데 알코올 남용은 미해결된 구강기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이죠. 구강기의 욕구 때문이라고 보는 건데요. 구강기 때 만족스럽게 충족되지 않은 리비도가 성이 됐을 때 알코올 남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과학적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정신분석적 접근은 과학성에 있어서의 엄밀성이 떨어지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리학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뭐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의식보다는 무의식에서의 동기와 갈등이 인간 행동을 결정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의식을 주장한 첫 번째 학자로서의 기여는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본주의적 접근입니다. 의식과 자기의 인식을 강조하면서 현사학적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사실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물론 쉬운 게 없습니다만 간략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관점에서의 이해도는 이 정도 수준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서양 철학은 이원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이 만든 아주 완벽한 세상 그리고 인간이 느끼는 현실은 그것과는 동떨어진 이원론, 한쪽에는 완벽한 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있고 진리는 거기 있고요. 이데아가 거기 있고 이상적인 세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그 이데아를 이상적인 것을 복사해 왔는데 복사해 오다 보니 뭔가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고 진리와는 동떨어진
그런 현실에 살고 있다라고 그런 식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데 현상학은 이데아가 저 멀리 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장에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저는 지금 여기서 약간 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진리를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신이 이야기한 저 멀리 있는 이상적인 세상이 아닌 내가 느끼고 있는 현장에서 현상입니다. 뭐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현상이 진리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 멀리 이데아가 아니고. 자, 그런 것이 현상학적 관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은 그래서 개인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철학적 논리가 아니라 개인은 자기 인식, 경험 및 선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제작하게 된다는 관점입니다. 알코올 중독 혹은 금주에 대한 주체적인 선택 가능한 존재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접근법과 달리 긍정적 인간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네 가지 관점들은 중립적이거나 또는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갖기도 하는데요. 특히 프로이트는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긍정, 부정, 이분법적으로만 얘기하자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긍정적 인간관 또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능동적 인간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결정론입니다. 인간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부터 결정이 됐는데 그것은 프로이트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무의식 또는 어린 시절의 경험, 한번 결정이 되면 바뀌기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의 결정론적이고요. 내가 마음 먹고 내 의지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서 이미 결정됐다고 보는 겁니다.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는 환경결정론이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정신결정론, 행동주의 관점에서는 환경결정론인데요. 외부의 자극이 내 여자친구가 내 술 먹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것, 그게 나를 결정한다고 보는 겁니다. 내 의지, 주체적 결정 이런 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의 인본주의적 접근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5대 관점은 여러 과목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맨 첫 화면에서 심리학이 인간의 정신현상을 다루는데 행동도 동시에 다루면서 과학적인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학이라는 것은 심리학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학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들인데요. 자, 객관적,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고요. 구체적, 조작적으로 정의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설 연역적.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각 책마다 똑같은 개념인데 또는 영어로는 동일한 개념인데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어떤 책에서는 이걸 이제 ROT라는 머리글자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Repeatable, 반복 가능성. O는 Observable, 관찰 가능한 것. 그리고 T는 Testable. 그렇게 해서 이제 ROT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객관적, 구체적, 가설 연역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Repeatable. A라는 학자가 실험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했더니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 그럼 그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조작적 정의.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조작이라는 것은 사기를 친다라는 조작은 물론 아닙니다. 오퍼레이션. 요즘 자동차들이 다 이제 매뉴얼이 아니라 자동이죠. 오토매틱인데요. 이제 매뉴얼일 때 기어를 조작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기계를 조작한다. 자, 그런 의미의 조작입니다. 오퍼레이션 한다. 자, 이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가출. 그러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국어사전적 의미는 분명히 뭔가가 있지만 뭐가 청소년 가출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겁니다. 제가 이제 관련된 과목에서 대학에서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중간고사 문제를 한번 이렇게 낸 적이 있는데요. 청소년 가출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내리시오. 그것은 딱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자, 청소년 가출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내리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2개월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하고 관찰하거나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1개월 29일 동안은 집에 안 들어와도 그건 가출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조작적으로 가출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국어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연구 대상을, 특정 대상을 동일하게 구체화한 건데요. 어떤 사람은 하룻밤만 안 들어와도 가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한 이틀은 안 들어와 가출 아닌가? 이 학생은 2개월이나 60일 정도는 안 들어와야 그제서야 가출이라고 보겠다는 관점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답안지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정의하는 순간 한 달 29일은 안 들어와도 그건 가출이 아닌 거라고 조작적으로 정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자, 가설연역적, 이것은 이제 잠시 후에 연역법, 귀납법 얘기할 때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방법의 단계인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첫 번째는 연구 문제 설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체중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아마 꽤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살 뺄 건가? 자, 이게 연구 문제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설의 개발입니다. 그냥 뭐 제가 지어낸 건데요. 근거 없습니다. 식초를 많이 먹으면 살이 빠질 거다. 한번 그 가설을 세워본 겁니다. 뭐 왠지 식초가 살 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근거는 없습니다. 가설 검증, 실제로 식초를 1리터씩 먹어보고 2리터씩 먹어보고 실험을 해봅니다. 검증을 해보는 거죠. 여러 명한테. 그리고 가설에 대한 결론, 그 결과 효과가 있었는지, 실제로 살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결론이라기보다는 가설에 대한 결론, 뭐 잠정적인 결론이겠습니다만 연역법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임의적인 결론이겠습니다만 임시적인 가설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식초를 실제로 먹었더니 살이 얼마나 빠지더라, 빠지지 않더라 라는 것들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심리학의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론 심리학에는 학습 심리학, 발달 심리학, 성격 심리학, 인지 심리학, 사회 심리학 등이어서 사회과학의 개념들이 다 그렇듯이 완전 무결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물론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생리 심리학이라든가 심리학 개론에서의 세부 챕터들이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이론 심리학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응용 심리학에는 뭐 임상, 상담 심리학, 학교, 건강, 교육, 사이버, 산업, 광고, 범죄, 긍정 심리학 등 여러 가지 분야가 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 과목 중에 임상 심리학과 상담 심리학은 4번째 과목과 5번째 과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임상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는 정신질환이라든가 심각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다루는 분야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심리학하고 같이 연결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상담심리학은 정신질환이라든가 아주 극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또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가 상담심리학이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분류인데 현대 오면 올수록 점점 더 이 두 가지 분야의 구분을 하는 것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분을 하자면 이것은 굉장히 심한 정신적인 어려움 또는 정신질환, 정신 이상에 대한 분야라면 이것은 일반인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일상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또 그런 기능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임상 심리학에서는 뭐 이렇게 세부적인 분야를 각각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광고 심리학도 굉장히 현대에선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죠. 예를 들자면 재핑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채널을 여러분들이 뭔가 지루하면 텔레비전을 보다가 지루하게 되면 채널을 막 돌리게 되죠.
근데 중간 채널을 막 돌리다가 채널이 요즘은 굉장히 번호가 많아서 뭐 500번까지 있다고 보면 광고 효과가 제일 좋은 건 중간쯤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채널을 앞뒤로 막 돌리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광고를 보게 되고 이제 눈이 끌리게 돼서 그 화면을 멈추게 되는, 그 채널을 계속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가 한쪽에 몰아놓지 않고 채널 사이사이에 배치가 되어져 있죠. 채널을 돌리다가 그냥 우연히 보고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관심을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광고 심리학에서 다루는 분야 중에 그런 것들이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심리학의 연구 방법에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는 표본조사입니다. 표본조사라는 명칭보다는 사실은 서베이나 질문지법이 좀 더 일반적인 분류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질문지법을 하는 것이 보통 표본조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이제 표본조사를 제목으로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질문지법이 더 일반적인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설문조사 뭐 5점 척도 또는 7점 척도,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뭐 이런 식의 설문조사를 뭐 최소한 몇 번쯤 해봤을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행동, 태도, 신념, 의견 및 의도를 기술하도록 설문지를 사용하거나 특별한 면접을 통해서 표본 집단에 대해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과를 전체 집단에 일반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표본 집단. 결과를 전체 집단에 일반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 때, 요즘은 뭐 남자분들도 음식을 뭐 못 만들면 타박을 받는 시대이죠. 저도 이제 김치찌개 정도는 끓일 수 있는데요. 자, 김치찌개 끓일 때 뭐 소금도 넣고 뭐 마늘도 넣고 하는데 그 간을 봐야죠. 맛을 봐야 되는데 찌개를 끓일 때 소금을 이렇게 이쪽에 막 집어넣고 이 맛을 어떤지 보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휘저어서 그리고 이제 한 수저 떠먹게 되는데요. 그 한 수저의 맛을 가지고 이 전체를 대표해서 이 맛의 전체, 이 찌개의 전체 맛이 어떨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과정, 그것이 표본조사의 과정입니다. 한 수저의 찌개 맛을 가지고 이 전체 찌개 맛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특성을 알고 싶을 때 우리나라의 전국의 가출 청소년을 다 전수조사를 하는 것, 가출이 뭔지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도 어려울 뿐더러 그것을 현실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연구를 하려고 하는 순간 오늘 밤 내일 밤에도 누군가는 가출하게 될 텐데요. 그것을 일순간에 정지시켜 놓고 연구할 수는, 전수조사에서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표본을 가지고 연구해서 그 표본의 특성이 전체 가출 청소년의 특성일 거다라고 일반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저 표본을 고르게 뽑아야 될 텐데요. 소금이 이쪽에만 지금 투여가 돼서 이쪽은 짜고 이쪽은 짜지 않은데 어느 한쪽만 그 맛을 보게 되면 전체를 대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휘휘 젖게 되죠. 가출 청소년을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연령, 어떤 특성을 가진 가출 청소년만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랜덤 샘플링, 무작위 추출을 하게 될 경우가, 무작위 추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문을 만들고 응답해 줄 사람을 신중하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적은 비용으로, 그러니까 작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설문조사라는 것이 인간의 심리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유효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객관적이지 않고 정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뼈가 부러진 것을 엑스레이 찍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듯이 뇌 현상을 엑스레이 찍듯이 MRI 찍듯이 찍어서 알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현대 과학기술은 아직 그런 수준에는 굉장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처에도 못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사실은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두 번째 방안으로 그 차선책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가장 좋아서 이걸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로 찍어서 수량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아직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선책으로 이렇게라도 하자는 의도이지 이거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점은 뭐 명백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례 연구입니다. 특정의 개인, 집단 또는 상황에서 발생한 현상에 대해서 실시되는 집중적이고 심층적 연구 방법입니다. 현상이 매우 복잡하거나 비교적 희귀한 청소년 가출 정도면 뭐 전국에 뭐 매일매일 수십 명, 수백 명이 하고 있을 거니까 그렇게 희귀한 경우도 아니겠고 샘플을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요. 물에 빠진 사람을 파도가 막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도 아닌데 뛰어든 사람들이 희귀하게 있죠. 가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왜 어떤 심리를 바탕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도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 극단적인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는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할 땐 설문조사를 가지고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사례, 하나의 그 상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의 사람들에 대한 재미있고 가치 있는 정보원이 되고 새로운 처치, 훈련 프로그램 또는 기타의 응용을 위한 검증에 장려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주의점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이 아닐 수도 있고, 자, 우리는 사례 연구는 대개 희귀한 사례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례 하나를 가지고 전체 집단을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의 사례에서 행동이 이유가 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연적 관찰입니다. 심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그 현상을 관찰하면서 연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노숙인에 대한 심리를 연구한다고 했을 때 노숙인을 잘 연구하기 위해서 노숙인 보호센터에 모셔서 그 연구를 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럽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좀 더 바람직한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연구의 목적으로 노숙인의 특성을 알기 위해선 그야말로 지하철역에 있는 노숙을 하시는 그 모습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좀 더 정확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자, 자연 상태 그대로 노숙인을 관찰한다면 지하철역에서 살고 계시는 그 상태 그대로 관찰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사람들을 신중하게 관찰함으로써 성격 차이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유형을 나타내는 행동을 발견할 수 있겠고요. 주의할 점은 연구 대상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삼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꼭 이것은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학적 연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실험입니다. 인위적으로 통제된 조건 하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변인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킬 때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과학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원인, 결과.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자,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굉장히 복잡한 변수들이 다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건 통제된 환경에서의 실험을 하는 겁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체중이 증가한다. 원인, 결과. 자,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뭐 제가 개발한 건 물론 아닐 거고요. 제가 아닌 이제 누군가가 다이어트 약을 개발을 하는데, 자,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해 보고자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제가 혼자 이 약을 먹어보고 살이 빠졌네, 이래가지고는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통해서 동일한 두 집단이 필요합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이 두 집단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면 가장 흡사하고 유사하고 동일해야 됩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면 가장 좋겠죠. 유전적인 것도 동일하니까요.
자, 비슷한 두 집단을 선정해서 랜덤하게 어사인먼트, 무작위 배치를 하고 실험 집단에는 다이어트 약을 주고 통제 집단에는 다이어트 약을 주지 않고 나머지 조건들은 동일하게 생활하도록, 뭐 길면 좋겠습니다만 한 달 정도 한쪽 실험 집단에는 다이어트 약을 주고 통제 집단은 다이어트를 주지 않고 나머지 상황들은 똑같은 양을 먹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유전적도 똑같은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과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있어서의 체중이 이쪽은 줄고 이쪽은 그대로였는지, 자,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 이것이 실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 과학적 관점에서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건 실험인데, 문제는 다이어트 약이라면 뭐 이렇게 인간을 대상으로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험을 모든 심리학적 조사 연구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 한계이지, 가장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 핵심은 실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여자들은 처치를 받고 그 처치가 과연 그들에게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관찰하는 건데요. 폭력 비디오 시청이 아동 행동에 미친 영향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른 과목에서 그 반두라의 보보 인형 실험 같은 것들이 뭐 가장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그때 또 설명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원인, 결과입니다. 다이어트 약을 먹었더니 살이 빠지더라. 원인, 결과. 그 다이어트 약의 효과를 정확하게 알려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여기에는 약을 투여하고 여기에는 약을 투여하지 않고 똑같은 환경에 일정 기간 생활을 하도록 해서 이 두 집단 간의 차이, 여기서 살이 빠지고 여기선 체중이 그대로였다면 다이어트 약에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 도출되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 빠져야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만약에 0.001kg이 줄었어요. 직관적으로 이것은 이 정도 가지고 다이어트 약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한 10kg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효과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 중간쯤에 어딘가에 뭐 3kg가 빠졌다거나 뭐 2kg가 빠졌다거나, 그럼 이제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해질 겁니다. 2kg 빠진 걸 가지고 다이어트 약이 효과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의문점들이 이제 잠시 후에 하게 될 그 정규 분포 곡선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자, 그것은 이제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한쪽엔 처치를 하고 다이어트 약을 주고 한쪽엔 다이어트 약을 주지 않아서 이 두 집단 간에 체중 감량에 있어서의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번호 체계들입니다. 이것은 지금 5번으로 되어져 있어서 앞에 1, 2, 3, 4, 5번과 1, 3, 4번에 이어서 5번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책을 쓰더라도 번호 체계를 아주 완벽하게 하긴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1, 2, 3, 4번은 하나의 큰 카테고리에서의 분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5번은 1, 2, 3, 4의 분류 체계와는 달라서요. 양적, 질적.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얘기하자면 이 1번이 양적일 수도 있고 질적일 수도 있고, 2번이 양적일 수도 있고 질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조합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1, 2, 3, 4, 5번이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1, 2, 3, 4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묶여져 있는 거라면 양적과 질적은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와 이 카테고리는 서로 조합될 수 있는 성격의 분류 체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지만 통상적으로 하자면 앞에서 했던 1번이었나요? 표본조사와 4번 실험은
주로 양적 조사에 해당이 되고 2번, 3번이었던 사례 연구와 자연적 관찰은 주로 질적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류 체계가 다른 겁니다. 1, 2, 3, 4, 5, 1, 2, 3, 4가 아닌 5번의 내용이 아니라 1, 2, 3, 4는 하나의 카테고리에서의 묶음, 양적과 질적은 또 다른 카테고리. 그래서 이것은 조합되는 개념입니다. 자, 양적 수량의 특정 여부, 피험자의 수 여부에 따라서 다른 방법론이 사용이 되는데요. 자, 양적 방법이라는 것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숫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계량적인 방법으로 1, 2, 3 이렇게 숫자로 측정될 수 있게 만들어진 연구 방법이고 이것이 현대적인 과학을 추구하는 심리학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우리의 심리적인 현상들을 모든 걸 숫자로 측정해낼 수 있냐 하면 그렇지가 못한 것이 이제 문제여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슬픔, 매우 슬프다, 좀 슬프다, 보통이다, 약간 슬프다, 슬프지 않다. 자식을 보낸 슬픔에 대한 심리적 현상을 이렇게 5점 척도의 숫자로 바꿔낼 수 있냐 하면 이 숫자가 의미하지 않는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존재하죠. 양적 접근 방법은 이렇게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추구한다면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질적 접근의 연구 방법으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들을 한 것이 질적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방법은 물론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연구 방법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심리학 개론에서 맨 마지막 부분인 7장을 이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의 연구 방법론인데요. 자, 페이지로는 75페이지입니다. 자, 기초 심리 통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 점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과학적 방법론의 기본은 양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즉, 숫자로 만들어서 숫자로 측정을 하고 숫자를 통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인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점수들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임상심리사 시험을 봐도 시험 점수가 숫자로 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양적인 겁니다. 자, 원점수입니다. 로우 스코어. 정답 한 문항에 부여된 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로서 별도의 통계적 조작을 하지 않은 점수를 의미하는 건데요. 우울감 검사, 우울감 척도에 있어서 점수가 30점이 나왔다. 사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어떤 사람은 40점이 나왔고 어떤 사람은 30점이 나왔는데 이 10이라는 차이가 큰 건지 작은 건지 이 숫자만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건데요. 원래 어떤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숫자의 의미, 자, 그것만 단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적인 의미나 본질적 의미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변환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변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표준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변환 점수라고 묶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원점수를 변화시킨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표준 점수인데요. 원점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일정한 공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변환 점수를 의미합니다. 자, 잠시 후에 하게 될 텐데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면 이런 곡선을 아마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분포상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가를 숫자로 표현한 건데요. G스코어, T스코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하게 될 앞으로 과목 중에서 세 번째 과목에서 심리 검사 과목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규 분포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하게 될 거고요. 백분위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환산 점수의 일종인데요. 이것은 약간 그 오해 여지가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무슨 비율 계산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점수를 등수를 매겼을 때 100등까지로 등수를 매겼을 때 몇 등에 해당하는가, 그것이 이제 백분위 점수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비율로 100점으로 환산한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